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이번 주 텃밭인 호남권과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정책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간 1차 경선 컷오프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일반 국민 100% 여론조사를 통해 2차 경선에 나설 후보자 4명은 내일 저녁 발표됩니다. 민주당은 미국의 관세전쟁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GDP 대비 4% 수준인 R&D 예산을 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이슈에 대해 정당의 입인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보는 여의도 스피커. 양당의 경선 레이스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의 압도적 득표가 어디까지 이를지, 격돌 끝에 2차 경선에 오를 국민의힘 4강 후보는 누가 될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경선이 이제 중반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자들은 각자 정책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가지수 5,000시대를, 김경수 후보는 최저소득 보장을 내걸었고 김동연 후보는 여성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누적 득표율 89.5%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들은 공약을 내걸고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고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증권사 센터장들을 만난 이 후보는 한국 자본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부동산 투자에 몰리는 구조라고 분석하고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주식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작하는 거 절대 못하게 해야 되고 불공정이 완전히 사라진 시장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대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이 어렵게 만들어야 됩니다. 김경수 후보는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 도입을 내세우며 절대 빈곤 제로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생애 주기 언제든 절대 빈곤을 경험하지 않도록 적정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겠습니다. 또 병역제도와 관련해선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해 시행하고 모병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성평등한 선진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여성층을 공략했습니다. 선진국에서 성평등은 상식이자 인권의 근간이라며 평등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별 격차부터 시작해서 인터뷰에서 결혼과 출산 계획을 묻는다는 얘기에는 화가 납니다. 그런 인터뷰어를 고발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선 투표 없이 오는 27일 확정될 거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남은 기간 동안 각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선보일지 관심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1차 경선 국민 여론조사에 돌입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저마다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민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4명의 2차 경선 진출자를 결정합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교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GTX를 통한 교통 편의가 가장 보편적인 복지이자 강력한 성장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값싸게 우리 시민들이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시고 꼭 복잡한 서울이 아니라도 좀 쾌적한 곳으로 가서 30분 내에 서울 중심부, 서울역까지 도착하면 되잖아요. 홍준표 후보는 노인 연령 상향을 비롯한 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경제 성장만큼 복지 수준을 늘리는 성장 비례 복지 모델을 추진하고 다자녀와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영순위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년도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정년 연장 할 때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정년 연장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를 방문 중인 안철수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 반대를 하거나 정치 신인 후보로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며 본인의 후보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후보 역시 대구를 방문해 2030년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을 약속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릴 경주를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당원협의회 간담회를 열어 이제는 시대와 세대를 교체하고 이재명 후보와 싸워 이길 사람은 자신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정복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후보는 말바꾸기와 포퓰리즘의 가짜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진짜 일꾼이라고 강조했고, 양양자 후보는 광주를 방문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관주하고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대선 경선 국민 여론조사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내일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립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통상안보 TF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학의 날을 맞아서 R&D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본격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통상안보 TF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TF 단장을 맡은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파면된 정권의 국무위원은 그 권한과 정당성 모두 단기 임시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졸속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단장은 무역과 방위비 등 다양한 이슈를 묶는 미국의 전략에 잘 대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통상, 안보, 기술, 에너지, 공급망 산업을 비롯한 모든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한민국이 국익 중심의 전략 국가로서 다시 도약할 수 있게 준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공약으로 현재 GDP 대비 4% 수준인 R&D 예산을 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I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등 12대 전략기술 연구개발은 5년 내에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신속한 투자를 위해 그동안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되는 R&D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예비 타당성 조사도 폐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초 연구와 권역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정부와 함께 논의했던 연구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를 위한 후속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공계 우수대학원생 장학금 규모를 1,000명에서 10,000명으로 늘리고 직무 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연구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경선에 참여한 주자들이 차기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로 이전할지 저마다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대선 예비 후보들은 청와대 복귀와 세종 이전, 그리고 용산 집무실 사용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이전 일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은 물론 국회까지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개헌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또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렇다고 그 국민 혈세에 들여서 또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용산을 잠시 사용하다가 청와대를 보수해 집무실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동연 후보와 김경수 후보의 생각은 다릅니다. 무조건 세종에서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저히 대통령실로 쓸 수 없는 곳이라 단 하루도 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 취임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대통령이 세종에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용산을 떠나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후보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6월 4일부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용산으로 안 들어갈 겁니까? 호텔에서 일할 거예요?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를 청와대로 쓰고 나머지를 또 국민들에게 개방해서
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이고 나라의 상징입니다. 일부 후보들의 주장처럼 대통령 집무실 전체를 세종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 따라서 상징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이 아닌 다른 장소에 일부 마련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업무는 용산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환 객원 기자와 함께 주말 사이 이루어진 민주당의 충청 영남 경선 투표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요 조간 매체들 일면이 이재명 예비 후보의 이제 압승이었는데 특히 득표율이 이제 89.5%였는데 좀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네,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누적 득표율 90%에 육박하는 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혔다라는 걸 보여준 주말이었습니다. 네. 영남권 투표에서는 이 후보가 90.81%를 득표하면서 1위를 기록했고요. 김경수 후보는 5.93%, 또 김동연 후보는 3.26%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전날 이 토요일 날 있었던 충청권 투표 결과까지 합친 현재까지의 누적 득표율은 이 후보가 89.56%, 그리고 김동연 후보가 5.27%, 그리고 김경수 후보가 이에 조금 못 미치는 5.17%입니다. 이 남은 순회 경선과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이제까지와 유사한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특히 이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놓고서는요, 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강하게 반영됐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권 교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힘을 한 곳에 모아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이재명 대세론으로 반영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이 이제 호남 또 수도권, 강원, 제주 경선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후보가 이제 3명이라서 그런지 27일에 최종 후보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속전속결로 빨리 이제 꼽는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호남 경선에서의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굉장히 뭐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이죠. 26일과 27일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과 수도권 등에서 이 경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대표가 80% 이상의 득표율을 받아서 경선 투표가 없이 만일 마무리가 된다면 27일 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예상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요, 당연히 어대명이지만 26일 날 치러지는 이 호남 득표율은 조금 상세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지난 20대 대선 때죠. 당시 이재명 후보는 과거 대선 후보들보다 낮은 호남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20대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광주, 전남, 전북 득표율은요. 84%와 82% 그리고 86%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80%대의 압도적인 몰표이긴 하지만 이전 대선 때의 민주당 후보들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자 대결이었던 대선으로만 한정을 하면요.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당시 민주당 후보가 맞붙었던 17대 대선에서 광주, 전남, 전북 득표율이 79%와 78%, 81%에 그쳤던 거에 이어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네. 다행히 이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을 지원하기로 한 상황인 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행인 부분이지만 이 대선의 전체 흐름을 고려할 때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세력인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내 경선 때부터 더 높은 지지를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평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최종 후보 이번 주 일요일 상황 이제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토론으로 4명 후보 추리기에 이제 나섰는데 예상한 대로 죽음의 조에서 탄핵을 대하는 그 태도를 놓고서 후보들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제 열렸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이 비조 토론회였죠. 찬탄파, 탄핵 찬성파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반탄파, 이 탄핵 반대파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나경원 의원, 또 이철호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정당성을 두고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계엄이 경미한 과오냐라면서 공세를 펼쳤고요. 이에 나 의원은 이 한 전 대표의 내란몰이 탄핵
탄핵 선동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반발을 했고 이 지사는 탄핵 소추를 안 했으면 헌법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왜 경솔하게 탄핵에 들어갔냐라면서 맞섰습니다. 네. 그리고 홍 전 시장은 탄핵에는 반대했지만 비상계엄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라면서 되레 한 전 대표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벗을 것이냐라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를 의식했는지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겪게 했다라면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사과를 하며 강성 당원들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는 전날 이 토요일 날 열렸던 A조 토론회에서도 유사하게 펼쳐졌습니다. 이 찬탄파인 안철수 의원이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반성과 사과가 없으니까 민주당이 우리를 계엄 옹호당이라고 밀고 있다라면서 반탄파인 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압박했고요. 이에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정에 대한 책임은 되레 민주당에 있다라고 맞서는 모습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탄핵 반대 목소리를 이제 그동안 강하게 냈던 후보들도 중도를 이제 의식해서인지 조금 톤이 이제 누그러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윤 어게인 신당 창당 시도 등에 대해서 이제 격려하는 듯한 그 태도를 보였는데 바로 이 태도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많이들 우려를 했던 모습입니다. 이 탄핵 직후에 한 국민의힘 관계자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어느 대선 후보로 추려지더라도 설사 그게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라고 하더라도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나서 격려하고 응원하며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네.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 쉽지 않을 것 같지 않냐라는 우려였습니다. 그리고 이 윤 전 대통령 주말 사이 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 부근의 식당에서 윤 어게인 신당 창당에 나섰던 베이철, 김계리 변호사와 함께 식사를 가졌습니다. 네. 앞서서 베이철,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17일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라면서 윤 어게인 신당 관련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대통령께서 지금은 힘을 하나로 합쳐야 될 때라고 하셨다면서 이를 급하게 취소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후 주말에 식당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한 겁니다. 격려이자 이 그동안 변호를 해줬던 것에 대한 감사 인사 차원일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지만요. 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놓고 싶어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네. 특히 이 강성 보수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전광훈 목사는 국민의힘 후보를 절대 당선시키지 않겠다, 윤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21대 대선 출마의 뜻도 밝힌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탄핵 정국 때 이 반탄을 중심으로 의원들도 결집을 했다면 결국 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는 중도를 겨냥해서 태도를 약간 바꿀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강하게 그동안 결집했던 극우 보수 세력이 분열되는 게 아니냐, 대선 전에 더 분열되면 안 된다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런 식으로 식사 사진 장면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원하지 않으면 노출되지 않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을 올릴 때 이 비카멘 스트롱이라는 멘트를 함께 올려달라라는 얘기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네. 저 사진과 함께 공개되는 것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의 허락이 있었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 TF가 청년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질문을 주제로 2030 세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소병훈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청년의 기회를 앗아가는 것은 안 된다며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어도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청년 참석자들은 고령 인구 증가로 정년을 연장하지 않으면 노후 대비와 빈곤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원전 산업에 새로운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민주당을 향해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가 원자력 발전을 국가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밝히고 관련법 제정을 강조했습니다. 김 정책위 의장은 또 원자력 산업이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외교와 안보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열고 각각 7명의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번 상설특검에 대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법치주의의 작동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우 의장은 특히 국회가 특검 수사를 결정하고 특검 후보 추천위를 구성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는 것이 법이 정한 의무라며 한덕수 대행에게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해 기록은 진실을 지키는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에 맞선 시민의 모습을 담아 대상을 수상한 김지호 기자를 축하하고 사진 기자들이 기록한 계엄의 밤이 실체적 증거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도사진전 개막식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4월 2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노코멘트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의향을 묻는 외신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선 관련 언급은 하지 않겠다며 노코멘트라고도 대답했는데요. 자, 이를 두고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난갑병이라고 하죠. 난갑병? 사실상 출마의 문을 열어놨다. 출마 쪽에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기사를 많이 씁니다.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면 국가의 위기를 관리하고 대선 관리하는 데 집중할 겁니다. 이런 입장을 내야 되는데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요. 총리였던 사람이 아이고 내가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염치 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베리아 벌판으로 나와 봐야 합니다. 하천은 시베리아 벌판 나오는 순간 그냥 얼어 죽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는 침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대행의 노코멘트 답변을 받아치며 저도 노코멘트라면서 논쟁에 선을 그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옹호하는가 하면 견제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아무런 변수가 없이 90% 공산당식으로 후보를 뽑거든요. 근데 우리 당은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될지 뭐 들어와 있으니까 흥미롭겠죠. 그러니까 그건 나쁘지는 않다고 보지만은 극히 비장식으로 봅니다. 주변에서 부추기고 주변에서 이게 바람 잡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시지 못하고 좀 정직하지 못하다. 우리 당 경선에 참여해서 당당하게 검증 받으시는 게 맞고. 이런 가운데 한 대행은 어제 부활절을 맞아 대형교회 예배에 참석했죠. 과거 대선 후보들이 해당 교회를 찾았던 전례를 들면서 한 대행도 대권 출마로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선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다음 달 4일로 앞으로 2주가 남은 상황입니다. 한 대행의 노코멘트는 어떤 의미의 답변이었을까요?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두 번째 주제는 착한 2등입니다. 민주당의 지역순회 경선이 반환점을 둔 가운데 어대명 기류가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보이자 한 자릿수 득표율에 머물고 있는 김경수, 김동연 후보가 존재감을 드러내기엔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두 후보가 착한 2등 전략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후보들은 상대를 인정하고 함께하겠다는 착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당대표직을 수행하시면서 내란 정식을 선두에서 이끄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수 후보님, 단시까지 결양하며 민주주의 회복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와 함께 또 한 번의 승리,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겠습니다. 김동연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존엄이 존중받는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 한번 함께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의 꿈인 균형 발전을 토대로 김경수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2년에 치러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명락대전이라 불릴 만큼 치열하게 맞붙었었죠. 그 과정에서 생긴 양측의 갈등은 본선에서도 봉합되지 못했고 결국 민주당의 대선 패배로까지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왔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현상을 두고 독재국가의 선거가 떠오른다면서 비판했습니다. 한편 양당 일각에선 착한 2등이라는 건 결국 이번 대선 이후에 정치적 포석이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관불식년이라는 얘기도 있듯이 지금 저렇게 막강해 보이는 이재명의 권력도 언젠가는 이제 쇠퇴의 길을 접어들어갈 것이다 하면 그때쯤 그래도 지금 자신이 어떤 흔적을 남겨둔 게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겠죠. 2위라는 게 늘 이제 보면은 차기 주자 그리고 이번 정권만 할 게 아니고 민주당이 좀 더 길게 안목을 가지고 정치를 바꾸자, 나라를 바꾸자 이런 이제 의사를 모으는 거니까요. 차기 주자에 대한 기대인 거죠.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 속 2등 경쟁을 펼치게 된 두 후보는 착한 2등론엔 선을 긋는 한편 경선 기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엔 호남권 경선을 그리고 27일 수도권과 강원, 제주 경선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최종 누적 득표율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네거티브전이 끝까지 나오지 않는 착한 2등 경쟁도 계속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 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께 직접 들어봅니다. 여의도 스피커, 이재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양당의 이제 대선 경선이 숨가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충청과 영남 경선을 마치면서 이제 반환점을 돈 민주당이고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예상보다 이제 압도적이었습니다. 경선장에서 이제 새 후보들 간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남은 이제 경선 지역이 호남, 수도권, 강원 이렇게 남았는데 과연 어대명을 넘어서 90%의 득표율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실 것인지 현재 89.5%라 가능할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지금 높은 투표율입니다.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 비해서 투표율이 높게 측정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선거를 마친 충청권 그리고 영남권이 각각 8%포인트, 10%포인트 올라서 각 투표율이 충청권 58% 그리고 영남권이 7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조용한 경선을 하고 있다라고 그 의미를 좀 축소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내부에서는 굉장히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이면에 그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냐면 사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전 정권과 그리고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이후에
파면까지 4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에 시달렸습니까? 그에 비해서 지금 경제가 파탄난 이 상황에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로 우리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서 정권 교체를 해보자. 그리고 이 경제를 좀 살려내고 그리고 우리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어떤 국민적인 열망이 이 높은 투표율로 드러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정책 대결인데요. 우리 당의 후보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이 세 후보가 정책적으로 지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보시면 K 이니셔티브, 즉 세계를 선도한다라는 기조하에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겠다, 문화 강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고, 그리고 김경수 후보의 경우에는 세종 수도로 옮기겠다라고 하면서 5개 메가시티를 완성하고 우리 국가 균형 발전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후보의 경우에는 경제 전문가의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는데 제가 뒤에 말씀을 또 자세히 드리고 싶은데 국민의힘 경선의 경우에는 오락 요소, 예능 요소를 투입하면서 굉장히 이 정치와 선거 자체를 좀 우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각 당에서 대통령 선거에 대한 후보를 뽑는 경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대명이나 뭐 구대명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치열하게 정책 대결을 거쳐서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이 정말 이 축제를 진지하게 즐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이 실속 있게 치러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높은 투표율까지 챙긴 상황이다. 이재명 예비 후보 합산 득표율이 89.5%.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바라는 것이다. 이게 이제 민주당 내부 평가인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뭐 여러 말씀하셨지만 네. 민주당 경선을 보는 한 가지 키워드는 하나마나 경선입니다. 마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옹립식 또는 추대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특정 후보가 특정 정당에서 90%에 달하는 득표율을 보이는 것이 과연 건전한 민주정당으로서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90%대 득표는요,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룩해 보지 못한 득표율이고요. 그리고 지난 그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서도 70% 중반대, 80% 중반대를 거두긴 했었습니다만 네. 저는 사실 뭐 한 85% 정도 때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훨씬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는 걸 보면서 야, 과연 더불어민주당에 민주라는 가치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는 경쟁 후보들도 알아서 이재명 후보에게 스스로 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명락대전,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도덕적 리스크 여러 가지 많았잖아요.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후보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 하나 제기하지 못하고 착한 2등 전략, 이른바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기 위한 2등에 만족하려고 하는 후보들을 보면서 야, 민주당의 경선이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조차도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미하일 바쿠닌이라는 사람이 특권을 가지게 되면 절대 부패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도 있죠. 저는 이렇게 당내에서도 일정 정도 견제 세력이 없고 또 지금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은 지금 행정권을 갖게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연성 독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예비 후보 8명도 조별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계엄 그리고 탄핵에 대한 설정과 함께 MBTI 자기소개 그리고 밸런스 게임 등 재미 요소도 눈에 띄었는데 우리 이재부 대변인께서는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재미 요소가 약간 이 대선 분위기를 우습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잠시 후에 다시 질문 드리고요. 우리 정강재 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기대했던 흥행 효과를 과연
거두었을지, 그리고 내일 저녁에 발표될 4강에 이변은 없을지 좀 당내 분위기를 짚어주실까요? 우선 흥행에 대한 기대는 뭐 각자가 갖고 있는 기대감이 다르기 때문에 흥행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우리 당은 이번에 치러지는 경선이 사실 예정이 없던 대선을 치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한 중도층의 관심을 얼마나 더 복원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흥미 요소를 가미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4강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많은 그 여론조사나 정치 전문가들이 3강의 구도는 완성됐다. 그러나 그 마지막 한 자리를 채울 4위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경쟁을 치열하게 벌일 텐데 이게 나오는 자료마다 국민의힘 지지자 또 무당층 지지자만을 상대했을 때와 전체 국민을 상대했을 때와 다르기 때문에 또 오차 범위 내에 있거든요. 저 역시도 어느 후보가 마지막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는 화관에서 말씀드릴 여론조사가 그렇다는 경우.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관심들이 결국에는 우리 당 경선 흥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측에서 봤을 때 이 분위기를 좀 읊어주시고, 그리고 그 총평과 함께 토론회에서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여쭤볼까요? 저는 사실 인상적인 장면을 읊는다기보다 이 경선 토론회 자체를 좀 드러내고 싶다. 전체적으로 그런 심정이거든요. 이게 민주당 경선이 조용하고 정책 경선이 재미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국민의힘 토론회를 보니까 와, 저렇게 우습게 토론회를 하면 안 되겠다. 민주당이 하는 방식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의 그 칼럼이 굉장히 회자가 됐었는데 그 칼럼의 제목이 국힘은 뭘 잘했다고 예능식 대선 경선을 치르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년 전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의 그 검찰총장을 업어와서 대통령을 만들고 그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파면이 됐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 당시에는 그래도 당내에서 쇄신하는 신용이라도 했었는데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나서 그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들어가면서 대통령 3년 하나, 5년 하나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전 대통령 때문에 지금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이런 사태를 수습하고 그러면 이 파탄난 경제와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반성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예능식 경선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바로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태세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첨부하자면 이 국민의힘 내에서 얼마나 후보들이 변변치 않길래 이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말들만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와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뭐 비전도 정책도 없이 똑같이 더불어민주당과 똑같이 이재명 대표와 같이 경선을 치르고 있는 이런 꼴이 참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아직 이제 출전은 하지 않았지만 항상 이제 거론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질문에 처음에 not yet, no decision 재차 질문하자 이제 노 코멘트라고 이제 답을 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의 이제 출마 의지를 비친 거 아니냐 해석이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이 오늘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빅텐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덕수 대망론,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점점 가시권으로 오는 듯한 이런 분위기도 읽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당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당 경선에 대한 관심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로 인해서 퇴색된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빅텐트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사실 5월 4일 공직자 사퇴 시한 전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그 전에 우리 당은 한 명의 후보를 확정하게 되죠. 네. 근데 지금 나타나는 세간의 여론은 1대1 구도가 정확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저는 1대1 구도가 완성된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의 여론이 펼쳐질 것이라고 보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설이 계속 나오는 것은 한 권한대행이 나왔을 때의 경쟁력이 일정 정도 있다라는 것을 가정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의 후보가 정해진 이후의 여론 국면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개인적으로는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2년 때와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출마 자체를 높게 보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이 정말 남은 그 여생의 시기 동안 정치 전면에 들어서서 이번에 출마하게 되면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인데 지난 50년간의 공직자로서 국가에 헌신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퇴색될 수도 있는데 그런 리스크를 쥐고 그리고 당선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는 저는 좀 출마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1년에 당시에 오세훈 우리 당 후보가 상당히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있는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를 했을 때는 사실 당 후보로 확정된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5월 3일 우리 당 후보가 정해진 이후의 여론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 여론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조금 낮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다는 거죠. 네,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계시는데 이재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일단 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따지기 이전에 한 대행이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당내 후보들이 도토리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새로운 인물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지금 이게 새로운 인물을 찾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 정권의 총리인 한덕수 총리는 정말 당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본인이 외교통상 전문가라고 주장하면서 트럼프의 전화를 받았다, 트럼프가 만나자고 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언론에 자꾸 노출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출마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대선 스펙 쌓기용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성급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은데요. 차근차근 따져보면 지금 한덕수 대행은 사실 외교통상 전문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 미국에서 한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했을 때 사실 우리 정부에서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대응을 못해서 결국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민간 국가로 이전에 지정이 됐을 때 그 리스트에서 뺄 때까지 우리가 13년 6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빼지도 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어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수입 목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해당 국가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실도 우리가 한 달 동안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산림청과 산자부가 네 탓이다라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한덕수 대행이 총리 일도 못하고 대행 일도 못하면서 지금 외교통상 전문가라고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일도 못하면서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지방도 가고 어디 대형교회 이런 것도 가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보내오는 러브콜을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권한 대행직을 이용해서 하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라고 저는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 주 24일에 2+2 통상 협의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이 한덕수 권한 대행이 우리 경제를 다 들어다가 미국에 바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걱정을 하고 있기도 한 이 상황에서 지금 대선에 나오냐 마냐 이렇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선거 관리를 할 것인지 선거 운동을 할 것인지 이것을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제 입장에서는 그 명확하게 입장 표명하는 것 전에 이 지금 외교 참사와 외교 공백, 외교 구멍에 대해서 좀 책임지고 총리직도 그리고 대행직도 물러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요.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미 통상 과정을 책임졌던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대미 통상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은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느냐라는 문제를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의 대선 출마 도구로 대미 통상 얘기를 네. 한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대통령 후보로서의 경쟁력이 높아지겠지만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상 협상 결과를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만 바친다면 그게 어떻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얘기하신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지나친 뭐 피해의식 아니면은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그만큼 높게 하기 때문에 끌어내리기 위한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내란 혐의 두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지난 주말엔 윤 어게인 신당을 추진했던 변호사들과 식사하는 사진도 나왔고요. 또 정광훈 목사의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런 윤 어게인 움직임이 계속 이어진다면 대선 전국에도 과연 영향을 미칠지 이걸 좀 들어볼까 하는데 우리 먼저 이지혜 부대변인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저희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님이 SNS에 그 정광훈 목사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서 제일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년 하나, 5년 하나 이렇게 언급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 어게인이라는 신당을 창당하는 것을 추진하는 그런 변호사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밥도 먹고 사진도 웃으면서 찍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반가운 측면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고 안타깝기도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얼마 전까지 그래도 우리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이었고 네. 그리고 이 거대 양당의 한 축으로 담당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사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벌써 2명이나 탄핵을 당했고 그리고 그중에 1명이 지금 내란을 일으켰는데 그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과 아직도 손절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민주국가이고 선진국인데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 당권 경쟁에만 몰두하고 그리고 아직도 낡은 정치하느라 건강한 그 정당의 모습과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모습에 참 참담함을 느낍니다. 네. 네,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당측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번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인하고 확보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지상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특히 이번 대선이 본인이 파면됨으로써 인해 치러지는 대선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더군다나 우리 당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거든요. 여기에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본인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게 부담이 된다면 그런 것은 스스로 조금 사려야 하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는 앞으로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이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정당이 승리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식의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좀 짧게 한 1분 정도씩 들어보기로 하고 화두는 세종 이전입니다. 민주당 이제 새 후보들이 모두 공히 세종 이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국회 세종시대 그리고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 이전을 말했습니다. 여의도 시대를 완전히 끝내겠다 이렇게 발언도 했는데 세종 이전 한 20여 년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굉장히 본격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내란을 일으켰던 용산 집무실은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양 당에서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네. 거기에서 좀 물꼬가 튀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반드시 국가 균형 발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종 이전이 분명히 추진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님. 우리 당도 행정 비효율과 지역 분권 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뭐 여의도 정치 청산과 함께 세종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미 지난 4.10 총선에서도 그런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에서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엔 네. 용산에서 근무하다 청와대 갔다가 다시 세종 간다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용산에서 잠시 근무하다 그럼 바로 세종 가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게 더 진정성 있는 세종시대에 대한 약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넷이 같이 세종에서 같이 방송하는 시대가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볼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여의도 스피커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